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전셋값 상승과 여전히 내년에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저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또는 지금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서 토지보상금 같은 유동성 자금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일단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근데 지금 이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진단이 완전히 오진이에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였어요, 여태까지. 그러면서 공급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머리가 깊이 박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주택의 92%가 바로 그런 시장 논리의 대상으로만 노출돼 있으니 정부의 정책으로 어떻게 이걸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하면 뭐 전 정권은 어땠고 하는데 전 정권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부동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이명박 때는. 그리고 무슨 부동산 정책을 24번씩 발표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시장을 무시하고 뭐 규제 일본도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영끌의 패닉 바잉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부가 내몰았거든요. 근데 내몰린 이 젊은이들에게 방향이 바뀌어서 조금 기다리면 나아지겠구나 하는 이 메시지를 빨리 던져야 됩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수밖에 없는 도시가 서울입니다. 근데 이 출발 초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393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보고서에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보고서가 26만 호 공급을 무산시켰다는 거예요. 26만 호면 26만 호만 공급이 무산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미친 집값이 안 됩니다. 그동안 20년간 정권을 달리하면서 부동산 정책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모든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성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룸, 임대, 빌라. 근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 3-4명 되는 가족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아파트 이거거든요. 근데 이 공급은 지금까지 계속 막고 아직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제가 내린 결론은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 정책이 아니고서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공주택도 많이 공급은 해야죠. 근데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자기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의 초기 단계에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기는 힘든 그런 방안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서울에 택지가 있냐? 민간주택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공공주택으로 하면 이게 단가가 안 맞아요. 땅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임대료가 오르는 거예요. 관리비 다 합하면 거의 90만 원 선이에요. 한 달에 90만 원씩 주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른 전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이 우리처럼 이렇게 용적률이 낮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은 250%로 실질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맨하탄 아시지만 1500%, 1800%, 동경도 1800%까지 갑니다. 지역별, 지형별로 유연성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용적률도. 해외 사례를 보면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아닙니까? 거기는 공공주택이 75%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주택들은 계속 값이 오르지만 75%의 주택은 가격이 안 올라요. 공공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75%는 안정된 집에 살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B는요 40%예요. 공공주택 비율이. 도쿄, 파리,
런던은 25% 수준입니다. 공공주택 비율이. 우리나라는 몇 프로? 서울은 8% 미만입니다. 임대와 분양을 좀 섞어서 할 생각을 특히 분양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강변에 단지들이 많죠. 재건축 단지들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용적률도 높여주고 층고 제한도 없애주겠다. 우리 주요 하천변에는 어떻게 아파트가 돼 있냐면 아파트가 있고 주로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강이든 탄천이든 그렇죠. 중랑천이든 수변 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고속도로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공원형 에코브릿지를 만들어주면 그 위에는 공원을 조성해주고 밑으로는 차가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는 그 수변 공간을 자기들 정원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용적률 충고 제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도 되고 그다음에 물량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공 기여를 높이는 거죠.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프랑스 파리는 철로 위를 씌웠고 베를린은 고속도로 위를 씌웠어요. 파리는 뭐 3만, 5만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했어요. 철도 위를 씌워가지고. 인공대지라고 하는데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비용만 들어요.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서울역에서 용산역 사이에 철도가 10개씩 막 이렇게 있는 게 쫙 위에서 보면요. 넓어요. 그러면 파리가 거기서 3만 명짜리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한강변 아닙니까? 한강변을 씌워서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그걸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약 한 4억에서 4억 5천이면 자기 집이 돼요. 그래서 5억. 예. 그렇게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목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20년 장기 분할 납부를 하면 이걸 지분 적립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매달 얼마씩 부어가지고 미국의 모기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납부를 다 끝내면 20년 지나서 이건 내 집이 되는 거.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로또 주면 되냐 이러는데 대팔 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민간에게 대파는 게 아니라 팔고 나갈 때는 다시 공공에 팔고 되팔고 나가는 환매 조건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라는 제도인데 중간에 나갈 땐 공공이 다시 매입. 다른 데가 20억, 30억 가도 그건 그냥 4억. 내년 봄쯤 되었을 때 정말로 지금 생각하는 일들이 좀 초라할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놓을 수 있다. 부산 폭동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대거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해서 집을 짓는데 노가다판을 동원하고 각종 자재를 동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고용 창출 효과도 없는 스마트 그린 뉴딜을 한다. 이거는 수습 불가능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봄 때 우리 황 소장님의 저기에 하면 지금은 거의 대공황 정도 수준에 왔어야 되는데 지금 뭐 지금이 공황 수준이 아니에요. 경제가.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럼 지금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주가가 지금 그래서 곧 폭락할 거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자, 주가가 지금 제조업이나 실물 경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냥 투기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투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